엄마 너 그랬잖아 집에 가고 싶어요. 자 다음에 이어서 현암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 두 번째 시간 무슨 작품이지? 사랑에 대하여. 그래 왜 그 힘이 없어? 어차피 수요일 많은 선생님이 한 번 더 그래 저번 방학 저번 여름 방학 휴가 때도 안 주고 바로 수만 있는 반이기 때문에 생각 좀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수업 태도를 봐서 좀 열심히 해주신다면 그죠? 자 그러면 어차피 다른 걸 다 쉬니까 너희들 당연히 쉬게끔 해줄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업을 더 해준다면 소리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나이는 왜 그러는지 네. 왜 저래? 머리 아프대요. 머리 아파? 아스피린. 아스피린 하나 줄까? 헤럴즈란다 그 두통약인데 괜찮아요. 커피를 좀 마시면 괜찮은데 괜찮아요. 원래 커피 마시니? 네. 커피 마시면 괜찮아. 왜냐면 카페인이 약간 머리가 근데 좀 도움을 줘. 좀 신경 유하게 만드는데. 자,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앞에처럼. 근데 앞에는 솔직히 좀 쓸 게 많았잖아. 이거는 쓰는 게 많다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세 가지 사랑이 있어. 아니, 사랑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어. 여기 총 세 가지 글이 나온다. 첫 번째가 뭐니? 사랑의 편지야. 이 사랑의 편지는요, 실제 고전 소설 운영전이라고 혹시 배웠니? 아니요. 그거 그 배웠을 텐데. 기초 배경 알려주셨어요. 응. 배우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운영전에서 이 여인은 운영가 김진상인데 운영은 궁녀야. 궁녀의 법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임금 하나만 숨겨야 돼. 다른 외간 남자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하물며 외간 남자와 결혼을 한다, 연애를 한다, 이건 능지처참감이에요. 왜냐하면 궁녀의 운명은 오로지 임금, 궁궐에서만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임금님만 보필하는 게 원래 그 직책인데. 근데 다른 남자 만난다는 건 결국은 자기 주군인 임금을 버린다고 똑같은 개념이거든. 근데 그때 능지처참감이야. 근데도 이 운영은 김진사를 운영은 김진사를 첫 만남에 서로 눈이 맞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궁 밖에 있는 김진사랑 궁 안에 있는 운영 간의 그 슬픈 사랑의 얘기야. 물론 끝에 둘 다 죽어. 그죠? 둘 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들 이야기를 후세에게 알려주세요 하다가 어떤 잠자는 사람 꿈에 등장해가지고 책을 남겨준 거야. 그 사람 책을 보고 이러구나 하고 내용이 끝나는 액자식 구성.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고 대한민국 최초의 1인칭 소설이야. 이 소설만 빼놓고는 다 3인칭 전체 작가 시점인데 이 소설만 1인칭 시점일 정도로 그죠?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진 시인이야. 소설이야. 원래 어떤 A라는 남자가 있는데 A라는 궁궐 밖에서 나무에서 기대고 자는데 꿈을 꿔. 꿈 속에서 이 운영이와 김진사가 귀신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운영이가 얘기를 해. 벌써 1인칭이죠. 다음에 그걸 받고 김진사 옆에 또 얘기를 해. 그 서로 둘이 번갈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꿈속에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되게 슬프겠다 하고 꿈을 깼는데 자기 손에 이 두 슬픈 사랑을 책이 있는 거야. 바로 그게 운영전이야. 이 책을 후세에 이제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 소설이 끝이 나. 그러니까 이런 액자식 구성이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지. 1인칭 소설이고 그 안에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 사랑을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낸 그 편지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럼 옛날의 사랑은 어떤 그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유추해 보자 이 말이야. 다음에 두 번째 글은 뭐냐면 사랑의 역사라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쓰는 건데 얘는 설명문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설명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바로 사랑의 역사고 세 번째 글은 바로 이제 사랑에 대한 오해라는 정재승이 그린데 얘는 또 과학적인 글이야. 사랑을 과학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소설로 분석한 사랑이라 설명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니? 둘 다 설명문이구나. 하나는 같은 설명문이지만 두 번째 글은 어떤 사랑의 역사, 인문적인 글이고 세 번째는 과학적인 글이야.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드러나는 사랑과 문과가 바라본 사랑과 이과가 바라본 사랑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눠보자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시선이 있다. 그럼 이런데 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에게 뭐지? 또 문과가 말하는 사랑은 뭐지? 역사적으로. 그렇지? 세 번째는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사랑이 뭐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글을 잘 읽게 된다. 이 얘기 되는 거지.
그래서 주제를 통합적 읽기야. 그럼 주제가 각각 다른 걸 통합해보자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작자 이상 사랑의 편지 옆에다가 자 이렇게 하자. 사랑의 편지. 자 1번에 보시면 여러분 나랑 책이 다르죠. 여러분들 교과서죠. 교과서니까 아마 똑같은 1번으로 돼 있네. 맞네, 똑같네. 올해 이 책이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 책을 완벽히 다 보진 않았어요. 뭐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형식은 잘 모릅니다.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사랑의 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사랑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가로 열거. 자 씁니다. 얘는요 병렬식 구성이에요. 병렬식 구성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보세요. 김진사가 운영에게 그 녹색 글씨로 다음에 운영이 김진사에게 두 가지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 그 병렬식이지. 서로 어떤 새로 다른 거를 서로 나열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음에 그러면 밑에 그게 녹색 글씨로 김진사가 운영에게라고 되어 있죠. 운영에게 신분의 벽에 의해서 이 둘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가로 열고 뭐가 됩니까? 고전소설 운영전이라고 있어요. 고전소설 운영전에 포함된 서간문이에요. 포함된 편지, 포함된 서간문이에요. 이게 점쟁이가 이 둘의 편지를 주고받게 해줘. 그리고 원래는 그 바위 틈에 그 벽 사이에 꼽아두고 서로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죠? 그 돌담에 주고받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점쟁이가 서로 두 사람을 도와줘. 그래서 점쟁이가 두 사람을 탈출시켜줄 때 이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저 누굽니까 운영의 그 죽음 어떤 임금은 아니고 어떤 대군이죠. 대군이 지금 너 바람 폈다며 너 왜 만났다며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뭐 이런 얘기죠. 뭐 자살하고 죽고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슬픈 비극적 사랑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서로 편지 주고받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고.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 그렇게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사랑을 느끼게 될 것 같아. 나는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도성 서쪽은 운영이가 사는 곳이야. 그래 국녀거든.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 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줄칩니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자성어 잠을 이루지 못해. 사자성어 자 이쪽 구르고 그리고 이쪽 굴러서 이쪽 옆구리를 보여주고 이쪽 굴러서 반대쪽 옆구리를 보여준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구를전 반대 반 옆구리 측 전전반측 그리고 깊은 생각에 마음을 조아린다 노심초사 애끓는다 또 전전긍긍도 되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전전반측,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런 사자성어가 있겠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얘들아, 지금 녹화되고 있니? 숫자 올라가죠, 숫자. 오, 쉣.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할 지경입니다. 상사병은 약이 없어. 상사병은 약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뭐냐면 그 사람을 사귀던가 아니면 더 멋진 놈 만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약이 없잖아.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그죠? 이 한 동그라미 뭔데? 운명을 만나지 못하는 그렇지. 바로 뭐냐면 신분 차이에 의한 이루지 못할 사랑. 신분 차이에 의한 이루지 못할 사랑. 신분 차이에 의한 이루지 못할 사랑입니다.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 메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줄칩니다. 영탁법을 통해서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있잖아. 영탁법이라고 합시다. 간단히. 자,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운영이가 김진사에게 답장을 합니다. 볼게요.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자, 둘이 만난 인연의 날이죠.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뵙고, 군자는 김진사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오신 게로구나. 천상의 신선이 누구야? 물론 김진사를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와, 뿅 같다 이 말이지. 연예인 보는 듯 따다다 이런 느낌 아닐까? 그렇지? 요즘을 하면 하고 생각했답니다. 저희의부터 줄쳐. 저희의 용모가부터. 저희의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지만 까지. 자,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대. 원래 그때 궁녀가 9명이 있었어. 9명이 있었는데 내가 순간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대군이 광해군이었나? 이 소설 속에 안평대군. 안평대군. 미안. 안평대군이 얘가 글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 또는 그 선비들을 초청해가지고 글 쓰기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래. 어느 날 이제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이제 학식을 자랑하고 토론하는 그 자리에 이 김진사 초청이 됐던 거야. 근데 그 안평대군에 궁녀가 9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안평대군과 궁녀가 눈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9명 궁녀가 다 이뻐. 특히 얘가 제일 이뻐. 근데 스스로 뭐니 저는 가장 못났다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겸손한 말하기죠. 자, 정리해보자. 적으세요. 겸손하게 말하기.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자, 먹물 한 점 줄칩니다. 뭔데? 바로 인연의 매개체. 인연의 매개체죠. 이 먹물 한 점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진 거라고. 별것도 아닌 것에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먹물 한 점. 마침내 가슴 속 한을 맺게 할 빌미가 될지 어찌하겠습니까? 주렴 구슬을 만든 발이죠.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는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 보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에 황홀하기도 제 눈 속에 오래 있었답니다. 자, 백꽃해부터 줄칩니다. 백꽃해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뜰 앞 줄 계속 줄쳐. 뜰 앞에 가녀린 불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 서글퍼 차마 볼 수 없었지요. 줄 길게 칩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바로 감정이입법이 사용되었잖아. 감정이입법. 왜냐하면 보세요. 두견새가 운다? 오동나무가 슬프다? 풀과 하늘이 외롭다? 서글프다? 다 감정이입했잖아.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한 대상들이잖아. 감정이입법이 사용되고 있죠? 전부 다 줄다치고 감정이입법. 병품에 기대하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 서기도 하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을 호소해봅니다.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난군을 만나 보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 된다면 자, 이것도 벌써 암시하는 건데 뭐 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쓸 건 없겠죠. 그렇다면 천지가부터 줄쳐. 천지가 다한들 가슴 속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품은 하는 사르들지 않을 겁니다. 까지 줄칩니다. 적으세요. 과장법과 대꾸법을 통한 강한 사랑의 표현. 과장법, 대꾸법을 통한 사랑의 표현. 과장법, 대꾸법을 통한 사랑의 표현. 자, 이 글의 종류를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세 개의 글 중에 하나가 끝났는데 내용 자체는 쉽죠. 자, 얘의 핵심 정리를 한번 짧게 넘어가고 쓰고 나서 넘어갈게요. 얘는요 갈래가 서강문입니다. 서강문은 글의 종류가 어디에 포함되겠니? 얘도 수필에 포함되잖아. 얘 수필이라서 일종의 서강문이니까 물론 소설 속에 있지만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수필이라는 뜻이죠.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자 얘는요 성격이 비극적이고 감성적이에요. 비극적 사람이에요. 비극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죠. 그래서 감상적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룰 수 없는 주제는 비극적 사랑. 그냥 비극적 사랑 간단히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란 보편적 문제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설 속에 등장하니까 뭐가 되겠니? 바로 어떤 고전적 어투와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고전적 어투와 딱 두 개만 쓸게. 어투와 비유적 표현 사용. 비유적 표현.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사랑의 개념은 어떤 사랑이니? 비극적 사랑. 자, 우리가 이 사랑은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자, 쓰지 마. 이따 정리해 줄 거니까. 이 사랑은요 아주 그립고 고귀하고 순수한 감정임을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막 잠을 못 잘 정도 그런 사랑이야. 감정이 막 미쳐오르는 그런 사랑이야.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랑이야.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비극적 사랑이라 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만 보자고. 사랑만 본다면 얘들은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러니까 아주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시선 하나야. 이따 정리해 줄게.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시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선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라는 김용희 옆에다가 얘는요, 사랑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자 이 말이지. 자, 사랑의 역사인데 얘는 물론 이거 설명문입니다만 얘는 이런 문과적으로 바라본 역사적으로 바라본 사랑이라는 뜻이고, 얘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얘들아, 통시적 관점이 무슨 말이라고 했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통시적 관점 중에 서사, 과정, 인과가 있는데 이런 특히 과정이죠. 사랑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아까 앞에는 병렬식 구성, 얘는 이제 통시적 구성, 통시적 구성이 아니야. 통시적 구성, 병렬적 구성, 통시적 구성. 그래, 서로 라임이 있네. 통시적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그래서 이걸 먼저 시대 구분을 먼저 크게 하죠. 통시적 구성, 과정에서 합니다. 과정. 서사, 인과, 과정 중에 과정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게 자, 전체적인 한번 네모를 쳐볼까? 한번 네모를 쳐볼까? 자, 첫 번째 고대 문명, 고대 로마, 고대 다 적혀있네. 학교 애들 했네. 고대 동그라미. 다음에 둘째 줄 끝부분 중세 동그라미. 중세. 다 돼 있죠? 다음에 뭐가 있니? 근대. 다음에 17세기 이전, 17세기 이후 다 돼 있네요. 그죠? 다음에 현대. 27페이지 다섯 번째 줄 현대 사회. 자, 그러니까 자, 무슨 흐름이 있는 거야, 얘들아? 시간적 흐름. 시간의 근데 이 근대는 아니지. 이 근대를 왜 내가 잡지 학교에서? 이건 아니다. 그지? 중세, 고대 중요하진 않아. 고대, 중세, 17세기, 17세기 후 현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게 개인이 개인이 한 거야? 고등학교에서 한 건데 파란색. 그래.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그거는 이 소설에 그냥 이건 나중에 근대 이름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해 뿌리지. 근대에 대한 사람의 역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왜 17세기가 바로 근대거든 어차피. 자, 그러면 고대 로마, 중세, 17세기 전후 그리고 현대 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물론 17세기 전후가 바로 근대야. 그죠? 그게 근대인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뭐가 되니? 통시적 구성이 된다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 솔직히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 자, 볼게요. 고대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할 사람으로 여겼다. 자, 줄쳐.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 줄칩니다. 저거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대 로마 사랑의 개념이 뭐라고? 불길한 거야. 고대 로마에서. 중세가 되면 자, 이제 중세 넘어갑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다. 낭만적 바로 로맨스라고 그러죠.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부터 줄죠.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근대 와서 너블, 즉 소설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우리가 소설을 영어로 노블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소설의 기원이 바로 로망에서 나온 거야. 로망은 프랑스어야. 노블은 영어식 발음이야. 그래서 로망을 영어식으로 노블이 된 거야. 노블이 지금 오늘 좀 소설이 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달달한 사랑 이야기라는 뜻이 원래 소설이. 자, 그럼 밑에 적습니다. 노블의 기원, 노블하고 소설이죠. 노블의 기원이 들어있다. 그럼 이거 기원도 설명해주고 있네. 기원, 소설의 기원까지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17세기 전,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근대 넘어갑니다. 17세기 전까지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자,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 줄칩니다.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 줄칩니다. 딱 줄만 치라고. 이거 뭐냐면 17세기 전에는요, 무슨 결혼은 의무야.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도 의무고, 그리고 그 의무도 반드시 신분에 따라서 만나야 돼. 사랑도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네가 계급 사회에서 만약에 네가 귀족 사회가 귀족 사회만 만나야 돼. 네가 하층민이야, 그럼 하층민만 같이 둘이 사랑해야 되겠죠. 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아까 우리 누구처럼 김진성 운영처럼, 그렇지? 그러다가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 권력의 결합 줄칩니다. 이것도 줄만 쳐놔. 이걸 왜 뭐야? 그러면 17세기냐고 권력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는 거지. 내가 너희 영토 안 쳐들어갈게. 너도 우리 영토 쳐들어오지 마. 그러면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사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자식 보내, 내 자식 보낼게. 그럼 둘이 자식 결혼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서로 부부인을 맞았기 때문에 서로 못 쳐들어가는 거. 일종의 계약이었지, 계약. 그게 왜냐 그러면 중세 하도 많은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넓은 초원에 맨날 한가롭게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유럽이 발전하기보다는 유럽이 자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틈이 어디 있냐? 근데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항상 목축이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 그다음 볼게요. 하지만 17세기 이후입니다. 신분부터 좋죠. 신분 계급이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좋습니다. 적으세요. 낭만적 사랑이 시작돼. 낭만적 사랑이 시작됐어. 바로 로망, 즉 로맨스가 시작된 거야. 낭만적 사랑이 시작돼.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춰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낭만적 사랑의 실체이다. 사랑은부터 줄죠.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했다 줄칩니다. 야, 사랑을 가지고 종교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닌 거 알지? 이거 비유적 표현이야. 이거 무슨 말인데?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거 사랑은 중요해졌다는 비유적 표현. 사랑은 중요해졌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거. 실제로 종교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겠죠?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이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유일하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로 가능하게 해주는 줄치자. 낭만적 사랑이부터 줄쳐.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를 줄치자. 낭만적 사랑에 대한 생각 동그라미 1번. 낭만적 사랑에 대한 생각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다음 줄 사랑을 함으로써 또 줄쳐.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 까지 줄치고 낭만적 사랑에 대한 생각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근대 때는 바로 사랑이라는 건 초월적 자기 승화 또는 완전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으로 봤다는 거예요. 초월적 자기가 승화, 자기가 이제 점프하는 거 이겨내는 거.
아주 사랑을 아주 너무 로맨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승화가 돼. 모든 게 초월해진다는 거. 그죠? 중세 때, 근대 때. 그리고 완전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이건 아직도 그게 남아 있잖아. 보통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들 보면 부모님 그러잖아. 어휴 저기 언제 사람 되나 빨리 결혼해야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이럴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 있어. 사랑이 돼야 남자나 여자나 완성체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신이 만들었거든. 신이 만들었어. 근데 여자는 남자 혼자 살면 완벽하지가 않아. 뭔가 부족해. 또 신체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겨.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완전한 합체가 돼야 사랑이라는 거야. 그 남자가 꼭 둘이 만나야 되는 거야. 네, 그랬다는 거야. 그다음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사랑의 감정,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 동그라미 쳐봐. 사랑의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 자, 줄 쳐봐.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 줄 칩니다. 자, 보세요. 여성은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줄 딱 쳤죠? 여성은 동그라미 치고 여성은 수동적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에서 처음에는 중세 때는 자 그러다가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부터 줄칩니다. 직접부터 줄칩니다.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까지 줄치고 이게 뭐니? 바로 사랑에 대한 인식 변화잖아. 여성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네. 인식이 변화됐잖아.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히 비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현대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의 현대사회 이제 또 현대사회 네모 쳤죠? 동그라미 쳤죠? 자 이제 다시 현대야. 현대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남성은 남성 세모. 그러니까 딱 세모만 쳐.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단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냈다. 그렇게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즉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여자한테 요구를 해. 네가 헌신적으로 해줘. 나는 돈 벌러 올 테니까. 왜? 그 당시는 남자는 뭡니까? 밖에서 수렵 생활을 하다 보고 바깥 생활 하다 보고 언제 죽을 수가 있거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가정적으로 네가 안전하게 해줘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역할은 안 사람으로서 여기서만 조금 우리 가정을 좀 잘 보살펴줘. 나는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이런 구조였다는 거지. 그렇지? 옛날에는. 자, 그냥 세 번만 친 거야. 이에 반해 여성 동그라미. 그냥 세모 동그라미 친 거야.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줄 남성을 꿈꾼다. 그러니까 연애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남편 나한테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여보 사랑해 나는 아침에 모닝 키스를 해준 다음에 여보 힘들지 않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이런 항상 꿈꾸는 거야. 날 공주처럼. 남성은 이제는 네가 가정을 좀 해줘. 여성은 나는 영원히 나를 좀 공주처럼 여겨줘. 뭐 이런 개념.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줄 남성을 꿈꾼다.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결혼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동상이몽 동그라미. 야 동상이몽이 뭔데? 다른 생각하고. 그렇지. 원래 동상이몽은 같은 침상에 다른 꿈이라는 뜻이야. 같은 침상에 다른 꿈이니까 바로 남녀 간의 시각차를 얘기하는 거죠. 동상이몽 남녀 간의 시각차. 그럼 현대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차이가 좀 난다 이 말이지. 뭐 당연한 얘기죠.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으려 한다. 현대인의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렇게 본 거야 현대인들.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유용한 것으로. 즉 유용이 뭐니? 나한테 가치 있는 것으로.
즉 사랑을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는 옛날 사회는 사랑을 뭐로 봤니? 그냥 로망스로 봤잖아. 열정.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게 아니야. 사랑을 좀 유용한 거로 봐. 유용한 거.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사랑을 서로 도움이 되는 거. 들어본 거지? 계속 보자. 사랑을 통해, 자, 사랑을 통해부터 줄쳐.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방식의 사랑이 그것이다. 줄치고 적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러면 그 말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에다가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현대인의 사랑이라고. 현대인의 사랑은 딱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다. 아까 정리했던 거 뭐죠? 복잡하고 바쁜 사회 속에서 사랑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소모적 감정이라 얘기합니다. 제가 점점점 사랑은 소모되어 간다. 없어진다. 이걸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랑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발견하고 뭐가 됩니까? 삶의 의미를 찾는 뭐죠? 어떤 목적이 있어. 그래서 유용성을 중시해. 목적이 있다. 이게 말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운 사랑의 얘기야. 보세요. 그 사랑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야. 와, 나 너무 사랑해. 난 그 사랑에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어떤 목적시하는 거야. 사랑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거야. 즉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나는 예를 들면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을 쳐. 나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나는 자식을 낳아야 돼.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내 사회적 위치를 올려야 돼. 그러면 가정이 좀 탄탄해야 되거든. 그래서 물론 사랑은 소모적이지만 처음에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점점 사랑이 식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지? 그게 뭐니? 그래서 나의 의미를 찾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잘 살았어. 나 의미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목적을 둔 유용성으로 보는 거지.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현대인들의 사랑의 모습들이야. 너무 좀 사랑을 좀 말들은 이 말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랑한다 이게 돼. 근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대인들은 단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봐봐, 자아실현, 삶의 의미 찾는다, 자아를 발견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글 쓸 생각이죠. 동상이몽부터 줄쳐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좋죠? 자, 이건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보세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글쓴이는 아니야. 그래도 사랑은 남아있어. 이게 마지막 끝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전망. 그러면 자, 이거 얘기죠. 이렇게 아까 중세, 고대, 근대, 현대 이렇게 사랑은 변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뭐가 안 변한다? 열망, 소속감은 그 사랑의 유대, 소속감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앞으로의 전망. 이거는 글쓴이에 대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글쓴이가 봤을 때는 시대가 변해도 사랑에 대한 열망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아까 다시 글쓴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전망 하고 옆에 가로 열고 쓰세요. 시대가 변해도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열망. 시대가 변해도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열망.
그러면 이것도 그 다음 글을 읽기 전에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자. 핵심 정리. 이거 갈래 무슨 글? 이거 설명문이다. 문화적인 역사적인 설명문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주제는 사랑에 대한 역사적 변화. 사랑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고. 자, 뭐 특징은 뭐 아까 했던 거지만 특징 첫 번째 시대 흐름이 있죠.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른 시대 변화에 따른 사랑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통시적이죠. 통시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남녀 간의 차이가 있죠. 바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도 보여줍니다. 남녀 간의 차이. 그러니까 얘는 대조도 사용되고 있죠. 통시적 관점이고 대조적 관점, 대조 둘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뭐 이렇게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망을 갖고 있다고.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그럼 사랑이 뭔데? 이제는 사랑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랑에 대한 오해. 자, 영어 사전에는 영어 사전 보세요. 영어 사전 보라요. 자, 우선 사전을 인용했어요. 사전을 인용했는데 사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사전 인용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일반적 관점, 일반적 관점에 의한 사랑이야. 일반적 관점에 의한 사랑의 개념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의 개념. 일반적 관점에 의한 사랑의 개념 또는 통념적, 아까 통념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통념적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사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전을 갑자기 꺼낸 이유가 뭐냐면 자, 사랑이 뭘까요? 하고 사전을 찾아보자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일반적 개념, 사랑에 대한 통념적 개념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사전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해요. 감정이라고. 사랑은 감정이잖아. 그러나 이제 반론적이랍니다. 최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은 신경과학자들 동그라미 자, 전문가 인용이죠. 전문가 인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니? 통념을 반박하고 싶은 거야. 통념 반박.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하니까 신뢰성은 올라가겠지. 자, 그럼 과연 사랑이 감정일까 진짜? 애착일까 감정일까?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념을 반박하고 있단 말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겠지. 그렇게 문제 나온다고. 실제 문제는. 그래서 내용은 쉽지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는지 잘 봐야 돼. 그게 시험 문제에 대한 관건이야. 내용은 쉽지만 여기서는 좀 내용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 이번 책의 특징인 거예요. 다음 볼게요. 아니 1학년 책도 넣어도 재미없었는데 그 이상한 글도 되게 많아. 1학년 때 그지? 토론도 있고 토의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 너무 좀 재미없었어. 근데 다른 게 그런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또 너희는 또 미래는 또 그것도 없잖아. 오전문학 관동별고 되게 중요한 작품. 그 책도 없었죠. 1학년 때 그지? 물론 따로 선생님이 따로 줘서 시험 문제 내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미래인이 책을 익사이팅하지 않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못 만드네. 아니 의도는 참 좋잖아. 근데 망했네.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독서 쓰는 학교 너희 하나밖에 없어. 진짜 대단하다. 좀 조금 재미가 없어. 자 볼게요.
그래도 아까 그랬잖아. 의미 없는 책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 신경과학자들은 이 정의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없이 간결한 이 사랑의 정의에게 그들의 심기를 거느린 단어가 바로